부모님은 당신한테 맡길게. 나 밖에서 고생하는 거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그냥 말 잘 듣는 파출부라고 생각하고 살아. 결혼 3년 차. 나는 내가 남편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 식구 전원을 위한 장기 간병인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시부모님을 모셔온 바로 다음 날 남편은 현관에 서서 여행 가방을 쥔 채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두바이로 발령 났어. 딱 4년이야.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할게. 당신이 잘 모셔드려. 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전세 아파트, 사실 집주인이 나라는 것,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의 종료 버튼 또한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4년 뒤, 그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며 아내와 따뜻한 집밥을 기대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소장과 차갑게 식은 안내 멘트뿐이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취급 주의라는 빨간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종이박스를 현관 대리석 바닥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마치 망치로 내 관자놀이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이 신축 고층 아파트 현관에 서서 방금 이삿짐 아저씨들에게 드릴 얼음물을 사느라 받아든 편의점 영수증을 꽉 쥐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아이고, 살살 좀 다뤄요. 그 안에 든 게 내가 20년 넘게 아껴온 시간장 독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 이순옥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안하게 감돌던 정적을 단숨에 찢어 발겼다. 어머니는 나를 본체만체하며 밑창이 다 달아빠진 자주색 슬리퍼를 신고 마치 점령군 장군처럼 널브러진 박스들을 성큼성큼 넘어 주방으로 돌진했다. 순간 이곳이 박정훈과 내가 3년 동안 알콩달콩 꾸며온 신혼집이 아니라 곧 해체되어 팔려나갈 전리품 창고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쯧쯧쯧. 주방 쪽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듣는 사람의 신경을 긁는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에서 울컥 치솟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리고 억지로 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원한 물 먼저 드세요. 어머니는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상반신을 반쯤 집어넣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콧방귀만 낄 뿐이었다. 유리야. 네, 어머니. 어머니가 획 돌아섰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뜻지도 않은 깻잎 장아찌 팩이 들려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농땡이 피우다 걸린 식모를 검사하는 듯 했다. 너 내 아들한테 이딴 거 먹이냐? 어머니는 깻잎팩을 아일랜드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쳤다. 플라스틱 뚜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방부제 냄새에 화학 조미료 범벅인 걸 내가 이래서 요즘 것들은 게을러 빠졌다고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밑반찬 하나 할 줄 모르지?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물 아니면 이런 쓰레기뿐이니 정훈이 위장이 나만하겠어? 나는 그 깻잎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건 정훈 씨가 어젯밤에 꼭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길에 마트 2군데를 돌아서 사온 것이었다. 그거 정훈 씨가 이 브랜드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해명하려 하자 어머니가 말을 싹둑 잘랐다.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다 먹이냐? 남자가 바깥일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영양가 따위는 생각 안 해.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단속을 못해서야 원. 어머니 특유의 화법이었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심판 같은 말투. 그때 거실에서 라이터 켜는 소리가 딸깍하고 경쾌하게 울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아버지가 아이보리색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다. 다리를 꼬고 앉아 회색 양말을 신은 발을 까딱거리는 모습이 묘하게 신경을 긁었다. 입가에서는 희뿌연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임신 준비를 위해 철저하게 금연,
구역으로 관리해온 우리 집 거실에서 말이다. 보일러 좀 낮춰라. 아버님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벽에 걸린 85인치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절약할 줄을 몰라. 이제 겨우 11월인데 벌써부터 난방을 이렇게 떼면 어떡해? 전기세 아까운 줄 알아야지. 20도로 맞춰. 저건 보일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난방 기능이다. 게다가 지금 서울의 11월은 아침 저녁으로 입이 얼어붙을 만큼 춥다. 입을 열어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남편 박정훈이 아버님 곁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갓각은 배 접시를 들고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효자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입에 배 한 조각을 넣어드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 배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난방은 제가 이따가 조절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참으로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었다. 시부모님이 현관을 들어선 지 40분이 지나는 동안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 많은 짐을 정리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아까 물 사러 나갔다 올 때 춥지 않았냐고 묻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원가족 속에 녹아들었고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 잉여 인간, 아니 돈 주고 고용한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어쩌면 그때 그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시부모님이 대전에서 막 올라오셨고 정훈 씨는 원래 소문난 효자였으니까. 하지만 엉망진창이 된 거실 바닥과 비싼 카페트 위로 떨어지는 담뱃재,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꺼내 던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거대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때의 나는 순진하게도 이게 그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부딪히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내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늦가을의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들어왔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주방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나오던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정훈 씨가 이미 완벽하게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다려진 진한 감색 맞춤 정장에 그가 제일 아끼는 와인색 스트라이프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은색 리모와 캐리어 2개가 거대하게 서 있었다. 커피잔 속에 검은 액체가 출렁거리며 내 손등 위로 몇 방울 튀었다. 뜨거웠다. 출장 가? 이번엔 어디야? 부산. 광주. 짐은 왜 이렇게 많아?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정훈 씨는 현관 보조의자에 앉아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느긋하고 꼼꼼했다. 출장 아니야.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마치 오늘 저녁 메뉴는 비빔밥이 좋겠다고 말하듯 담담하게 대꾸했다. 회사에서 두바이 주재원 발령 났어. 4년.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4년. 손에 들린 커피잔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멍하니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3년을 봐온 저 가마가 오늘따라 낯설게만 보였다. 그걸 언제 알았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정훈 씨가 마침내 구두끈을 다 메고 일어섰다. 재킷 밑단을 탁탁 털어내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차분했다. 3달 전에 결정됐어. 3달 전. 그건 그가 시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우리와 합가하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멀쩡한 서재를 비워 노인방으로 꾸미라고 했을 때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줄담배를 피우던 그 시기. 왜 이제야 말해?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정훈 씨는 작년 생일에 내가 선물한 롤렉스 시계를 흘끗 보았다. 미리 말해봤자 당신 걱정만 하지 뭐 하러.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건 아내를 안심시키는 남편의 손길이 아니었다. 귀찮은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상사의 손길이었다. 부모님 거쳐 문제 다 해결해 드리고 나서 말하려고 했어? 그래야 나도 맘 편히 떠나지.
대전 본가에 두 분만 계시면 누가 돌봐드려? 내가 불안해서 일을 못해.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사시니까 나도 두바이 가서 돈 버는 데만 집중할 수 있잖아. 그는 씩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배어 있었다. 걱정 마. 월급은 꼬박꼬박 당신 통장으로 보낼게. 부모님은 당신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잘 챙겨드려. 알잖아. 우리 엄마 말만 좀 거칠지 속은 따뜻한 분인 거 당신이 좀 져드리고. 눈앞에 있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역겨워 보였다. 이건 효도가 아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책임 전가였다. 그는 자식으로서의 의무, 부모 부양이라는 짐을 몽땅 싸서 나에게 던져버리고 자신은 황금과 사막이 있는 자유의 땅으로 홀가분하게 도망치는 것이다. 정훈아, 차 왔냐?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놀란 기색 하나 없는 걸 보니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다. 네, 엄마. 더 주무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정훈 씨가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도어록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간다. 그는 딱 두 글자를 남기고 나갔다. 포옹도, 작별 키스도, 보고 싶을 거라는 흔한 인사치레도 없었다. 철컥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지옥이라는 이름의 공간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정훈 씨가 떠나고 난 뒤의 첫 식탁은 이 가족의 가식적인 평화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방금 끓인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콩나물 무침, 김치가 올라가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렸다. 시어머니는 식탁 상석, 예전에 정훈 씨가 앉던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휘휘 저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마치 독극물이라도 감별하는 사람 같았다. 탁! 숟가락이 찌개 그릇 안으로 내던져지며 국물이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다. 짜다. 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싸늘하게 뱉었다. 너 지금 우리 늙은이들 고혈압으로 죽으라고 고사 지내니? 서울 며느리들은 음식할 때 조미료만 때려 넣고 재료 본연의 맛은 낼 줄을 몰라.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간을 3번이나 봤다. 분명히 딱 맞았다. 다음엔 신경 쓸게요. 뜨거운 물 좀 부어드릴까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일어나 물주전자를 가지러 가려 했다. 됐다. 입맛 떨어져서 원. 어머니가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에는 전복죽이나 호박죽 쏘어라. 나는 빵 조각이나 우유 같은 서양 음식 먹고는 속 부대껴서 못 산다. 저녁에는 반찬 3가지 이상 새로 만들어서 올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찬밥 덩어리로 대충 때울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탁한 눈동자로 나를 쏘아보았다. 내 아들이 매달 너한테 돈 붙여주는 게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반조리 식품 사다 나르라고 주는 줄 아냐?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정훈이는 타지에서 개고생하는데 집구석에서 밥 하나 제대로 못하면 그 돈 쓸 자격이나 있겠어? 그리고 묵묵히 밥만 먹던 시아버지가 입안에 있던 생선가시를 식탁 위에 퇴뱉으며 젓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내일 한강의 바람이나 쐬러 갈란다. 너 퇴근하고 일찍 들어와서 나 좀 태워다 다오. 지하철은 사람 많아서 질색이야. 나는 점점 식어가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위장이 꼬이듯 아파왔다. 나는 유명 화장품 회사 기획팀 팀장이다.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 이 사람들은 내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하루에 회의를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알기나 할까? 그들의 눈에 내 커리어, 내 존엄성, 김유리라는 인간의 가치는 죽 한 그릇 끓여 바치고 무료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었다. 아버님, 저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시끄러워.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프로젝트고 나발이고 여자가 밖에서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정훈이 없으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도리야. 그 순간 정훈 씨가 남기고 간 잘 모셔드려 라는 말이 녹슨 못이 되어 내 관자놀이에 박히는 것 같았다. 아팠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새벽 2시. 아파트가 겨우 잠잠해졌다. 벽을 뚫고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 않았다. 모니터에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창백하고 지친 내 얼굴을 비췄다. 손이 덜덜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불길 같은 분노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빙하 같은 분노였다. 나는 암호가 걸린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스캔 파일이 떴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소유자 김유리. 시세 15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 내가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적금에 광주 본가 부모님이 집을 줄여가며 보태주신 돈을 합쳐 산 내 집이다. 내 이름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올라가 있지 않다. 결혼할 때 정훈 씨는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유가 없으니 대출 끼고 무리하지 말고 일단 내 집에서 살자고 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공동 명의로 하자고. 그때는 그게 사랑의 약속인 줄 알았다. 지금 보니 그건 3년짜리 무료 숙식권을 끊기 위한 사기였다. 나는 은행 앱을 켰다. 차가운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조회, 박정훈. 기간, 최근 3년. 화면에 긴 이체 내역이 떴다. 매달 25일, 한 번도 어김없이 들어온 돈. 300만 원. 3년 내내 단돈 1원도 오르지 않았다. 서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관리비는? 식비는? 이 집에서 쓰는 휴지 한 롤, 간장 한 병까지 다 내 카드로 긁었다. 그가 생활비랍시고 던져준 돈은 이 집 관리비와 식대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가 말한 가장 노릇이란 웃기지도 않는 소꿉장난이었다. 나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결혼 전 작성했던 부부 재산 약정 등기였다. 변호사 친구가 억지로 시켜서 썼던 그 서류. 그때 정훈 씨는 자기를 못 믿냐며 3일 동안 말을 안 했었다. 지금 나는 그 친구가 있는 방향으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12조 아내의 혼전 취득 부동산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화면 속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내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다행이라서, 너무나 다행이라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도시. 나는 외장 하드를 꺼내 모든 스크린샷, 등기부 등본,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백업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변호사 친구가 가르쳐준 팁이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말은 법정 증거가 될 것이다. 컴퓨터를 껐다. 검게 변한 모니터 화면에 내 눈동자가 비쳤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정훈, 당신 부모를 나한테 떠넘기고 공짜 파출부 부리듯 할 수 있을 줄 알았니? 이 집이 당신 부모님 편하게 늙어갈 실버타운인 줄 알았어? 틀렸어.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여긴 내 전쟁터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저기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 9월, 추석.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명절 증후군이 시작되는 달. 나에게 이번 추석은 48시간 동안 이어진 지독한 체벌이었다. 정훈 씨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대전 본가 식대로 제사를 다 지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정훈이가 몸은 멀리 있어도 정성을 보여야지. 제사 건너뛰면 조상님이 노하셔. 우리 아들 타지에서 일 안 풀리면 내가 책임질 거냐? 운세니 대군이니 하는 말로 내 입을 막아버렸다. 새벽 4시,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침대에서 끌려 나와야 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와. 핏물 빼고 동태포 붙여야 할 거 아냐?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주방은 금세 기름 냄새로 꽉 찼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30cm도 안 되는 휴대용 가스버너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내 앞에는 부쳐야 할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깻잎전, 동태전, 호박전, 꼬치전.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튀어 내 손등에 붉은 점을 남겼지만 약 바를 시간조차 없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며 감독관처럼 지시를 내렸다. 불이 너무 세잖아. 생선 다 태워 먹을 작정이야? 그게 한 마리에 얼마짜린데. 밀가루 떡칠을 했네. 아주. 넌 수제비 만드냐? 하여간 요즘 애들은 야무진 구석이 없어. 빨리빨리 뒤집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꼬리뼈부터 목덜미까지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땀이 흘러 눈을 찔렀지만 기름 묻은 손으로 닦을 수도 없어 어깨로 대충 훔쳐내며 기계적으로 뒤집개를 놀렸다. 꼬박 12시간.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는 기름 쩐내 나는 그 구석을 벗어나지 못했다. 머리카락, 옷, 아니 모공 하나하나까지 식용유 냄새가 배어들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럼 시아버지는? 아침 10시에 늦음하기 일어나 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는 이쑤시개를 물고 김 영감이랑 바둑이나 한 판 두고 와야겠다며 나가셨다. 제사 시작 10분 전에야 뒷짐지고 들어와서 깨끗한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제사상 앞에 섰다. 마치 이 집안의 가장 큰 공로자라도 되는 양. 제사가 끝났다. 남자들 시아버지와 도우러 잤다는 시동생 네 식구들 등 거실에 큰 상을 펴고 둘러앉아 내가 하루 종일 부친 전을 안주 삼아 청주를 마시며 정치와 부동산 이야기를 꽃피웠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인 설거지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40개가 넘는 접시, 국그릇, 기름때 낀 프라이팬들. 세제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터져나갔다. 물에 퉁퉁 불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굽혀지지도 않았다. 카톡. 앞치마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젖은 손등으로 액정을 닦아 확인하니 정훈 씨였다. 여보, 추석 잘 보내고 있어? 고생 많지? 나도 방금 퇴근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어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됐다. 두바이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테라스. 눈부신 야경을 배경으로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내 앞에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처박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제사상 사진을 올렸다. 올해 제사는 그럭저럭 넘겼다만 며느리 솜씨가 영 별로라더니 좀 탔네. 내년엔 더 신경 써야겠다. 정훈이도 없는데 맏며느리가 집안 단속 잘해야지. 그 밑으로 시누이와 시동생의 좋아요, 이모티콘과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달렸다. 나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비웃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유리야. 제사가 끝나고 3일 뒤 시어머니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사과 접시가 들려 있었다. 합가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내게 과일을 가져다 준 것이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절대 좋은 일일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사과를 책상에 내려놓더니 내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내가 보니까 너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살림 꾸리기도 벅차 보이더라. 정훈이가 월급 통장 너한테 맡겼지? 어머니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인의 눈빛이었다. 네, 제가 관리해요. 나는 읽던 책을 덮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응시했다. 그게 말이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너희 젊은 애들은 씀씀이가 해퍼서 돈을 못 모아. 정훈이 없을 때 집안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훈이 월급 통장이랑 내 월급 통장 다 나한테 가져오렴. 내가 매달 생활비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잘 굴려서 나중에 큰 집 살 때 보태주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월급 통장. 남편 돈도 모자라 내 피 같은 월급까지 넘보시겠다. 어머니,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정훈 씨 월급은 대출이자랑 보험료로 나가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있어요. 어머니께 맡기는 건 좀 곤란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방금 전에 자애로운 가면이 깨지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곤란해. 뭐가 곤란하다는 거야? 시어미가 돈 떼먹을까 봐 그러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정훈이 어떻게 키웠는데. 그 녀석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이제 아들놈 성공했으니 내가 좀 관리해주겠다는데 그게 아니꼬. 그리고 박씨 집안 귀신이 됐으면 내 돈도 다 우리 집안 돈이지 어디서 내 거를 따져? 며느리. 언제 왔는지 시아버지가 문가에 서서 거들었다. 손에는 여전히 담배가 들려 있었다. 내 시엠이 말이 맞다. 그게 법도야. 옛날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곳간 열쇠부터 시어머니한테 바쳤어.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법을 따라야지. 두 노인의 협공. 숨막히는 압박감이 조여왔다. 한 달 전에 나였다면 싸우기 싫어서 꼬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등기부 등본과 그 초라한 300만 원 이체 내역이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법에는 부부 재산은 별산제예요. 그리고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파트 대출금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갚고 있어요. 돈 다 어머니 드리면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연체돼서 은행이 이 집 경매로 넘겨버리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집이 넘어간다는 말에 어머니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집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공포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제가 번 돈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불만 있으시면 정훈 씨한테 전화하세요. 남편이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죠. 정훈 씨가 절대 그러라고 하지 못할 거란 걸 안다. 내가 돌아버리면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아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술만 달싹거렸다. 결국 어르신 무서운 줄 모르는 독한 년시라고 욕을 내뱉고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켰다. 계좌 연결해지 이체 실행. 정훈 씨에게 가족카드로 발급해줬던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내 주거래 계좌의 잔액을 여러 개의 외국계 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내 경제권을 쥐고 흔드시겠다. 꿈도 꾸지 마시라지. 하지만 돈을 지켰다고 해서 생활의 고단함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11월 광주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백내장이 심해져서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회사의 사정에서 겨우 3일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했다. 병원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야 했지만 그 3일이 지옥 같은 집구석보다 훨씬 마음 편했다. 퇴원 날 양손 가득 영양제와 짐을 들고 눈에 붕대를 감은 엄마를 부축해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따뜻한 밥상은커녕 식탁 위는 배달 용기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먹다 남은 치킨뼈, 피자 테두리, 말라 비틀어진 떡볶이 국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퀴퀴한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왔니? 아주 상전이 따로 없네. 어머니가 비아냥거렸다. 친정 엄마 수발 드는 건 아주 지극정성이면서 시부모 밥은 굶기냐? 며느리 없다고 우리 늙은이 둘이서 3일 내내 이런 인스턴트 쓰레기만 먹어서 속 다 버렸다. 엄마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돈어른, 엄마는 앞이 보이지 않아 허공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폐를 끼쳐서 우리 유리가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 사과하지 마. 나는 엄마 말을 자르고 소리쳤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어머니, 제가 병원 가기 전에 냉장고에 사골국 한 속 끓여놓고 갔잖아요. 밑반찬도 5가지나 새로 해놓고 갔는데 그건 다 어쩌시고요? 일주일은 거뜬히 드실 양이었어요.
버렸다고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너무나 가벼웠다. 그건 제가 꼬박밤을 세워 고아낸 사골국이었는데요. 나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배달 음식 쓰레기들을 바라보다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뚝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미 버리신 거 어쩔 수 없죠? 나는 엄마를 부축해 손님방으로 모셨다. 원래는 내 서재였지만 안방과 작은 방을 시부모님이 차지하는 바람에 엄마가 머물 곳은 그곳뿐이었다. 엄마를 눕혀드리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배달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시니 오늘부터 가사 도우미를 부르겠습니다. 가사 도우미. 그게 돈이 얼만데. 이 돈 귀한 줄 모르는? 비용은 제가 됩니다. 나는 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당분간 저희 엄마가 여기서 요양하실 겁니다. 말씀 좀 작게 해주세요. 만약 시끄럽다고 느끼신다면 두 분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죠. 물론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평소에 순종적이기만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대드니 기가 막히신 모양이었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냐? 이게 제 태도입니다. 나는 식탁 위에 배달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거칠게 쳐박았다. 쾅!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는 그 요란한 소리는 내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시각, 서울에서 7,000km 떨어진 두바이에서 나의 남편은 여전히 투명인간 변기에 심취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영상통화는 마치 숙제를 검사받는 시간 같았다. 부모님 건강하시지? 네, 정정하세요. 그럼 됐어. 돈은 들어갔지? 네, 확인했어요. 나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 어머니의 괴롭힘을 넌지시 이야기하려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녹음기처럼 똑같았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당신이 좀 져드려. 나 타지에서 일하느라 머리 터질 것 같아. 집안일로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마. 유리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 말이 마치 족쇄처럼 내 머리를 조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였다. 유리 선배님, 이 고기 진짜 잘 구워졌어요. 얼른 드세요. 맞은편에 앉은 후배 김대리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 발그레한 얼굴로 고기를 내 앞접시에 올려주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 맞다 선배님. 제 사촌 오빠도 두바이에서 건설 쪽 일하거든요. 저번에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쇼핑몰에서 박정훈 팀장님을 봤대요.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젓가락에 들려있던 고기 한 점이 접시 위로 툭 떨어졌다. 그래. 세상 참 좁네. 나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다. 네, 진짜 좁죠. 오빠가 그러는데 박 팀장님이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유아용품을 고르고 계셨대요. 그 여자분 배가 많이 불러서 임산부 같았다던데. 순간 시끌벅적하던 고깃집의 소음이 내 귀에서 싹 사라졌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대리도 아차 싶었는지 술이 확 깬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 봤겠죠? 두바이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박 팀장님이겠어요. 선배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하. 제가 말실수했네요. 벌주 마시겠습니다. 그녀는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임신, 유아용품. 눈앞의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삼겹살을 보자 위장이 뒤집힐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앞에 놓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주었다. 괜찮아. 동료 선물 고르는 거 도와줬나 보지, 뭐.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나조차도 무서울 만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울지도 않았고 정훈 씨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다. 불 꺼진 베란다에 앉아 아래로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손에 쥔 휴대폰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다. 나는 정훈 씨의 SNS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몇 년째 그대로였다. 아니면 나 같은 바보는 경계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로그인 성공. 비공개 앨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1장, 2장, 3장. 사진 속 두바이의 햇살은 눈물이 날 만큼 찬란했다. 배경은 호화로운 아틀란티스 더 팜 호텔. 정훈 씨는 수영복 차림으로 상체를 드러낸 채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 품에는 한 젊은 여자가 안겨 있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가진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남산만하게 푸른 배였다. 정훈 씨의 손이 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순도 100%의 사랑과 기대가 담긴 표정. 사진 아래 찍힌 날짜는 1년 전. 그러니까 그가 주재원 신청을 하기 전이었다. 그랬구나. 이게 그가 말한 해외 파견의 실체였구나. 가족을 위해 사막에서 고생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가정을 꾸리러 간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에 남겨진 나는 그가 부모를 안심시키고 효자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한 무료 간병인일 뿐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모르는 여자를, 곧 태어날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핸드폰을 집어 던지지도 통곡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오랫동안 상담만 해오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는 천둥처럼 명확했다. 부탁드려요. 흥신소든 사설탐정이든 다 붙여주세요. 두바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 전부 다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서울 밤하늘에 뜬 달을 보았다. 달은 차갑게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의 나처럼. 내가 우리 집에 지옥을 끌고 들어왔다면 나는 그 지옥 문을 밖에서 잠가버릴 거야. 박정훈, 게임은 이제부터야. 2주 뒤 오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켜졌다. 탐정사무소에서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맨발로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비상구 계단으로 숨어들었다. 어둡고 조용한 그곳, 비상구 유도등만이 초록색으로 음산하게 빛나는 그곳은 지금 내 심정과 꼭 닮아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압축을 풀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첫 번째 사진이 뜨는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두바이의 한 대형 마트였다. 편안한 폴로 셔츠 차림의 박정훈이 수입분유와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인 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는 옆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렇게 무방비하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는 지난 4년 동안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여자, 아이샤. 깊은 눈매와 건강한 피부색을 가진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딸랑이를 흔들며 유모차 안에 아이를 어루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확대했다. 그 아이. 눈매며 코며 영락없는 박정훈의 축소판이었다. 탐정의 보고서는 잔인할 정도로 상세했다. 조사 대상 박정훈과 아이샤는 현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년 넘게 동거 중임. 해당 남자아이의 출생증명서 붙일란에는 박정훈이라는 영문 이름이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음. 나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이게 야근이었니? 이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고생하는 거였어? 나는 그 사람 돈 아껴주겠다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그 까탈스러운 부모 비위 맞추느라 손이 다 트도록 설거지를 했는데 그런데 너는 7,000km 밖에서
내가 붙여준 돈으로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를 안고 신선노름을 하고 있었구나. 하! 메마른 웃음이 목구멍을 타고 터져나왔다. 이어서 2번, 3번 나는 입을 틀어막고 텅 빈 계단실에서 소리 죽여 웃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위장이 뒤틀릴 때까지 웃었다. 지난 4년의 내 어리석음과 억울함을 모조리 토해내고 싶었다. 결국 이 집구석에서 나만 바보였다. 나만 그 가족들한테 뼛속까지 빨아먹히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호구였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텔레비전 불빛만 번쩍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을 놓아둔 채였다. 왜 이제 오냐?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던졌다. 집에 노인네들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나랑 내 시애비는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빌며 당장 주방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신발을 벗고 곧장 정수기로 걸어가 얼음물 한 잔을 따랐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의 활화산을 간신히 눌러주었다. 어머니. 나는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탁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텔레비전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심술궂었다. 뭔데? 생활비 올려달라는 소리 할 거면 꺼내지도 마라. 생활비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고요한 늪처럼 깊고 어두웠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요. 저 사표 쓰고 당분간 좀 쉬고 싶어요. 이건 내가 던진 미끼였다. 예상대로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표. 잘 생각했다. 여자가 밖으로 나도는 게 보기 좋냐? 어차피 정훈이가 매달 돈 붙여주는데 내가 버는 푼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잘 됐다. 그만두고 집에서 나랑 내 시애비 수발이나 제대로 들어. 그리고 임신 준비나 해. 정훈이 다음에 들어오면 얼른 애부터 가져야지. 애를 가져? 나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삼키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당신 귀한 아드님이 이미 외국에서 손자까지 낳아 기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어머니, 나는 일부러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 집 대출금은? 아이고, 이 집 정훈이가 진작 다 갚은 거 아니냐? 어머니가 내 말을 뚝 끊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정훈이가 그랬어. 이 집 자기가 산 거라고. 너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하더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정훈은 나만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엄마까지 속였구나. 자기 체면 세우려고, 이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내가 피땀 흘려 산 내 집을 자기가 샀다고 뻥을 쳤구나. 그래. 아주 잘 됐어. 다들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사양할 필요가 없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눈동자에 스치는 섬뜩한 빛을 감췄다. 정훈 씨 집이니까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조만간 사표 내고 저희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돈도 안 버니까 집안 돈 관리는 손 떼라. 남은 돈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알아서 굴려줄 테니까. 전업주부가 돈 많이 쥐고 있으면 딴 생각만 들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나긋나긋하게 대답했다. 제가 다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플랜 B 가동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요. 그 후 6개월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냉대를 묵묵히 견뎠다. 다만 출장이 잦아졌을 뿐이다. 그 잦은 출장을 핑계로 나는 내 명의의 자산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투자 이민을 핑계로 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고 급하게 입주할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전세 보증금 4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비자금을 합쳐 새로 개설한 해외 계좌로 몽땅 이체했다. 그리고 법원에 그 두툼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중혼, 사실혼 관계, 혼외자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쥐꼬리만 한 송금 내역까지. 증거가 워낙 명백한 데다 피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이고 연락 두절 상태, 내가 연락처를 차단했으므로 였기에 법원은 신속하게 공시송달을 통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7월 31일.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따끈따끈한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고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집안은 썰렁했다. 시부모님은 이미 여름 피서 겸 집 리모델링 하는 동안 대전 본가에 가 계시라며 내려보낸 뒤였다. 두 분은 내가 이 집을 당신들 취향의 전통 스타일로 고쳐줄 거라 믿고 싱글벙글하며 떠나셨다. 나는 4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벽지에는 시아버지가 피워댄 담배 연기에 누렇게 찌든 자국이, 마루에는 시어머니가 질질 끌고 다닌 슬리퍼 자국이 선명했다. 이곳은 내 모든 악몽이 서린 곳이었다. 가방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현관 신발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봉투 겉면에는 딱 4글자만 적혀 있었다. 박정훈 귀학. 그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안녕, 나의 지옥. 10월 12일 인천국제공항. 박정훈이 카트를 밀고 입국장에 들어설 때 그의 얼굴에는 금이 환영한 장군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4년이다. 두바이 그 모래 구덩이에서 4년을 버티고 드디어 승진 발령을 받아 돌아왔다. 아이샤 문제가 좀 걸리긴 하지만 아직 아내에게 들키지 않았으니 내 수완이라면 양쪽 다 적당히 구워 삶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정훈은 멈칫했다.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맞는데. 다시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에게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다. 아버지에게 걸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는다. 뭐야, 이거?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택시를 잡았다. 강서구 마곡동으로 갑시다. 가는 내내 핑계거리를 생각했다. 유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나? 부모님이랑 시골 친척 집에라도 갔나? 이번 귀국은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미리 말도 안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정훈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층수 버튼을 눌렀다. 현관 앞에 선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완벽한 미소를 장착한 뒤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띠 땡. 경쾌한 열림음 대신 불길한 경고음이 울렸다. 미간을 찌푸렸다. 유리가 번호를 바꿨나? 그녀의 생일을 눌러보았다. 띠띠띠띠 땡. 결혼기념일. 띠띠띠띠 땡. 아, 뭐야? 화가 치밀어 오른 정훈이 문을 쾅쾅 두드렸다. 유리야. 문 열어. 나야. 엄마. 아버지.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표정을 관리했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반겨주겠지? 철컥.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 뒤에 나타난 건 차만 안에 김유리가 아니라 러닝셔츠 차림의 험상궂은 중년 남성이었다. 누구요? 남자가 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썼다. 대낮부터 남의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지랄이야? 정훈은 멍해졌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계십니까? 우리 집,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당신 돌았어. 내가 반년 전에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 4억 다 꽂아 넣은 내 집이야. 집주인이 김씨인데 당신은 또 무슨 잡상인이야? 집주인이 김씨. 정훈의 머릿속에서 휑하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제 아내가 김유리입니다. 제 부모님은요? 이순옥 씨, 박만식 씨 몰라요? 아, 진짜 재수없게 남자가 문을 닫으려 했다. 김유리고 나발이고 난 몰라. 사람 찾으려면
관리사무소나 가보쇼. 쾅. 면전에서 닫힌 현관문이 일으킨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정훈은 멍하니 서 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갔다. 신문을 보고 있던 경비원이 땀범벅이 되어 뛰어들어온 정훈을 보고 안경을 고쳐 썼다. 혹시 박정훈 씨 되십니까? 정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다. 네. 제가 박정훈입니다. 아저씨, 저희 집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내 어디 갔습니까? 경비원은 쯧 하고 혀를 차더니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그 김 선생님이 반년 전에 이사 가면서 맡겨놓고 갔어요. 혹시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찾으러 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듯이 열었다. 후두둑. 사진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두바이의 햇살, 팜주메이라 호텔, 아이샤, 그리고 그 아이. 사진 뒷면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분 단위까지 적혀 있었다. 사진 더미 밑에는 서류 몇 장이 깔려 있었다. 첫 번째, 서울가정법원 이혼 판결문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 판결. 주문, 원고 김유리와 피고 박정훈은 이혼한다. 피고의 중혼 및 악의적 유기가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기각한다. 두 번째, 재산 분할 내역서.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는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동산 및 처분 수익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정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마지막 장을 넘겼다.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유리에 단정하지만 힘있는 필체였다. 박정훈 씨, 귀국을 축하해요. 당신과의 법적인 혼인관계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당신이 친절하게 제공해준 싱글의 증거들 덕분에 소송이 아주 쉬웠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 당신 부모님은 반년 전에 대전 본가로 보내드렸어요. 그 시골집 너무 오래돼서 비가 줄줄 샌다던데 얼른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전처 김유리 드림. 으아. 경비실이 떠나가라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 신문을 떨어뜨렸다. 정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집도 없고 아내는 도망갔고 돈은 매달 300만 원씩 자동 이체되던 그 통장이 유일한 재산인데 지금 서울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다. 밤을 새워 대전 본가로 내려간 정훈은 유령 같은 몰골이었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어두컴컴한 거실, 전기도 끊겼는지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부모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앞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다. 아버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들을 본 어머니는 예전처럼 내 새끼 왔냐며 달려와 안아주는 대신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짝! 매서운 손바닥이 정훈의 뺨을 후려쳤다. 이 썩을 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어머니는 산발한 머리를 하고 정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가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려? 애까지 낳아? 그 독한 년이 우리를 쫓아낼 때 뭐라 그랬는지 아냐? 내가 주문을 했대. 내가 범죄자래. 이 집은 자기 거라서 우린 살 자격도 없대. 내 연금도 끊기고 카드도 다 정지됐어. 지난 반년 동안 나랑 내 아버지가 폐지 주어서라면 사 먹고 버텼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우리를 다 죽였어. 구석에 앉은 아버지는 말없이 곰방대만 빨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가을밤 서리보다 차가웠다. 정훈은 바닥에 널브러져 어머니의 주먹 세례를 고스란히 받았다. 변명하고 싶었다.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고, 유리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짐승 같은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 해고 통지서. 박정훈 귀하.
조사 결과 귀하는 해외 파견 기간 중 사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중혼 및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이에 당사는 귀하와의 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지급된 해외 체류 수당 환수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일 내로 회사 자산을 반납하십시오. 첨부 파일에는 유리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진정서가 들어 있었다. 완벽한 증거 자료와 함께 아이샤가 두바이 현지 법원에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사본까지 친절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정이 박살났다. 그의 인생처럼. 서울, 강남구. 28층 고급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서 나는 디캔팅한 레드와인 잔을 들고 서 있었다. 발 아래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꼬리를 문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이 집은 예전 집보다 20평이나 넓다. 그 아파트를 팔아치운 돈과 그동안 내가 악착같이 모으고 불린 비자금이 만들어낸 성이었다. 이곳에는 담배 냄새도, 찌든 기름 냄새도,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위선적인 남편도 없다. 오직 나, 그리고 완벽한 자유만이 존재했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야. 수화기 너머로 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고, 떨리고, 울먹이는 목소리. 배경으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려 처량함을 더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지금 대전인데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엄마도 알아놓으셨어. 나 회사에서도 잘렸어. 아이샤 그 여자가 나 고소한다고 난리고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유리야, 우리 부부였잖아.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나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 벽을 타고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박정훈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뭐? 나 정훈이야. 내 남편이라고. 죄송하지만 제 남편은 4년 전에 죽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실크 잠옷을 입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의 저는 아주 행복한 싱글이거든요. 김유리. 너 어떻게 이렇게 독해? 내가 애 아빠인데. 뚝.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4년 전 그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그가 던졌던 잘 모셔드려 라는 말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일종의 주문이었나 보다. 다만 이번엔 내가 나 자신을 아주 극진히 모셨을 뿐이다. 나는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현실을 위하여.